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나온 주요 경제 뉴스들 살펴보면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에 대안을 내놨습니다. 직불금 예산을 더 늘리고 가루쌀 같은 전략 작물 재배를 지원해서 생산량을 조정해보겠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 제한 기간이 최장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동안 국가들 간의 무역 결제에는 달러를 쓰는 게 암묵적인 합의였는데 최근에 중국 돈, 위안화로 결제하는 사례가 꽤 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뉴스들, 그리고 그 뉴스들이 가져올 영향들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4월 7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경제 뉴스들 그 자체는 대부분 흐리거나 회색빛이지만 뉴스의 정리만큼은 화사하고 깔끔하게 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당은 입법을 하나 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또 다른 대안이 좀 나온 모양이에요. 농업 직불금을 좀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선택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일단 여러 대책이 담겨서 나왔는데요. 이 핵심 내용은 농가에 주는 농업 직불금 규모를 현재 2조 7천억 원대에서 내년에는 3조 원, 2027년에는 5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늘린 직불금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좀 재배하도록 유도하겠다라는 건데요. 가령 전략 작물 직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벼농사 짓던 논에다가 이제 콩이나 밀 이런 것들 자급률이 좀 낮거든요. 그리고 이제 쌀보다는 가루쌀 쓰면은 좀 쓸 데가 많지 않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런 것들을 대신 재배를 하면 1헥타르당 최대 430만 원을 주는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72만 헥타르인 이 벼 재배 면적을 올해 안에 한 1, 2만 정도 줄이고 이제 27년까지는 15% 정도 줄이는 게 목표고요. 논에다 다른 작물 재배하면 혹시 실패할 수도 있고 번거롭기도 하고 그러니 보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굵직한 대책이 수급 안정 대책인데요. 우선 올해 작황을 판단해서 과잉 생산된 쌀을 선제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수확기 쌀값을 한 가마니에 한 20만 원 수준으로 맞춰보겠다라는 겁니다. 작년 수확기의 쌀 한 가마니 가격이 한 18만 원대였거든요. 그런데 2020년, 2021년에는 21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요때 수준으로 한번 맞춰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건 쌀값이 떨어지면 무조건 다 사기 그거였는데 강제 매입법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농민들 소득을 좀 높여주자라는 거였을 텐데 그렇게 높여주는 건 좀 어렵고 쌀값이 떨어지면 사기는 살게요. 다 사고 무조건 사는 건 이건 안 되고 사기는 꽤 살 거고 그리고 쌀이 많이 생산돼서 생기는 일이니까 논에다가 다른 작물 심으면 그건 보조금 들여서 쌀 생산을 좀 막아보겠습니다. 그런 얘기 같아요. 네. 근데 어제 이제 브리핑에서 결국에는 이제 돈을 써서 세금을 써서 이 쌀값 잡겠다는 이야기는 그 큰 틀에서는 좀 양곡관리법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는 이제 질문이 나온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양곡관리법은 오히려 수급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법이라서 이 쌀 생산을 다른 작물 생산으로 돌리고 쌀 소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이번 대책과는 아예 방향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대책 사실 좀 이 히스토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좀 바로 느끼셨을 텐데 이번 대책은 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하면서 후속 대책 마련하라고 주문해서 나온 결과인데 사실 이미 나온 얘기들입니다. 새로운 얘기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농업직불금 5조 원대로 늘린다는 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요. 이 정부에서 핵심 국정과제로 꼽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략작물 직불금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난해부터 추진하겠다고 했던 거고요. 가루쌀 식품 개발하겠다, 대통령 대학생들 1,000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하겠다 이런 것들도 이미 시행 중인 대책입니다. 또 쌀 선제적으로 사서 이 수확기 쌀값 안정화시키는 거는 이미 우리 정부가 매년 시장격리라는 명칭으로 하고 있는 일이고요. 쌀 사들이거나 아니면 다른 작물 심으면 보조금 주는 건 해왔던 일인데 한 몇 년간 다른 작물 심으면 보조금 주는 거 또 안 하는 바람에 약간 문제가 꼬인다는 이야기들을 안 하더군요. 했다가 이제 부활을 하는 격이죠.
일단은 다 사주는 것보다는 농민들 반응은 좀 더 불안하기는 하겠어요. 네, 이게 얼마 전 통계청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 벼농사 지어서 각 농가에 실제 얼마의 순수익이 남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1년 사이에 그 순수익이 37%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예. 그 논벼 심어서 이제 순수익률 한 27% 정도로 나왔는데 가령 이제 쌀농가가 쌀을 이제 1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비료값이니 인건비니 이것저것 제하고 딱 손에 쥔 돈을 봤더니 27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5년 내 최저치라고 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줄었냐? 결국엔 생산 비용은 올라갔는데 쌀값이 폭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예년 가격 참고해서 이제 한 가마니당 20만 원에 한번 맞춰볼게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좀 회의적인 반응들이 나오는 게 지금 생산 비용 고려하면 이 한 가마니당 20만 원 받아도 농가 소득에는 큰 도움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많은 양을 이제 수입해서 의존하는 작물들, 뭐 콩, 밀, 아까 이제 전략작물 직불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이제 계속해서 좀 아쉽다는 반응들이 좀 나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논에 네, 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쌀 말고 거예요. 다른 거 심는 게? 네, 사실상 어렵다는 게 왜 그러냐면 쌀 농사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가 아주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령의 이제 이 농업인들이 쌀 농사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 이미 익숙한데 가령 다른 작물 한번 해보세요라고 한들 그 도전을 하기가 쉽냐는 거죠. 그러니까 인력 투입도 많이 돼야 되고요. 근데 우리 농촌은 지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됐고 계속 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좀 정책적으로 이제 좋은 취지이나 이제 그 실현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를 굉장히 좀 넓게 다시 정리를 하고 기계들을 투입하고 네,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기업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네, 네. 그러려면 기업이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농지는 아직도 농민만 갖고 있어야 네,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절대 농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으니 그렇죠. 그냥 어르신들이 짓는 거 말고는 다른 한 뼘이라도 들어갈 방법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직불제도 같은 경우에도 좀 확실한 인센티브가 좀 돼야 되는 것도 있는데 가령 이제 아까 왜 좀 원래 비슷한 제도가 있다가 없어졌다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런 일관성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데 인센티브라는 건 딱 농업인들이 봤을 때 이거 해볼까 이렇게 정말 혹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령 이제 이번에도 사실 좀 실망스럽다는 반응들이 좀 많기도 한데 예. 가령 문재인 정부 때도 좀 비슷한 작물 재배 사업 지원을 했었는데 농민들 입장에서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좀 반응이 시큰둥했고 그러면서 예산이 사라지는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해볼 만한 좋은 정책 중에 하나가 논에다가 타작물 심으면 네, 지원해주는 그거였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하다가 인기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기재부도 예산 없애고 하니까 쏙 돌아가 버리고 네, 그러면 대책이 뭐냐는 목소리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인기 없더라도 꾸준히 좀 유지하면서 네. 해야 되는데 하다가 마니까 이제 또 신뢰를 잃은 거였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듣기는 듣는데 계속 답답하네요. 그렇다고 답답하죠. 쌀을 네. 더 먹기도 좀 그렇고. 네, 밥 한 공기를 다 비운다 한들 해결할 되지 않을 문제 예. 같은데 일단 이 쌀 소비가 워낙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쌀은 정말 이 시장 논리에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량 자급률 제고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당연히 이 생산량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고 농민들 기본 소득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도 보전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이런 취지인데요. 쌀 산업 지키겠다고 네. 그동안 여러 정부들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죠. 또 그 약속은 네. 또 지켜줘야 되겠죠. 근데 이게 너무나 이제 정치 논리에 휘둘리다 보니까 이게 정책의 일관성 지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지금 양곡관리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니까 야당 쪽에서 나온 얘기가 변동직불금 한번 부활시켜 볼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 뭐예요? 근데 이 변동직불금이라는 게 정부가 5년마다 정한 쌀 목표 가격에서 수확기 쌀값을 뺀 금액의 85%를 정부가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렵죠. 이게 정부가 만약에 목표로 한 가격이 쌀 한 가마니에 20만 원이에요. 예. 근데 지금 15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럼 그 차액의 5만 원에서 85%인 42,500원은 정부가 드릴게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제도는 2020년에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쌀 재배 농가 그 중에서도 이제 대농에 편중된 직불금이라서 쌀 공급 줄인다고 하는데 이 정책은 뭐냐?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가 맞지가 않았던 거죠. 이렇게만 해줘도 계속 나는 그럼 쌀농사 지을래요. 제일 그렇죠. 편하네요 이게. 네. 손해 보는 거에 맞습니다. 85%는 정부가 대준다고 하면 네. 뭐 사실상 다
바닥 가격 막아주는 거네요. 네. 라고 생기겠네요. 그래서 이게 여당의 이제 그 공론이 될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게 뭐 이런 것들 좀 정쟁으로 좀 풀지 말고 그 식량 자급률 제고, 식량 안보라는 이 큰 틀의 과제는 누구나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농지에 이제 기업이 좀 들어와서 뭔가 좀 이 농업을 활성화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들은 좀 지금은 너무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 논의를 좀 확장하는 차원에서 좀 이번에 아예 공론화장이 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도 화나니까 야당이 예전에 했던 정책으로 돌아갈까요? 그럼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군요. 그러게요. 자, 다른 얘기 좀 해보죠. 김현우 소장님, 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좀 더 풀리는 게 있습니까? 네, 오늘부터 풀립니다. 이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에 분양권을 일정 기간 이내에는 팔 수 없도록 하는 게 전매 제한 기간인데 예. 이게 수도권은 길어야 3년, 비수도권은 길어야 1년으로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좀 굉장히 복잡했어요. 뭐 지역을 4개로 구분해서 각각 분양가가 시세 대비 얼마냐 이거 놓고 복잡하게 설정돼 있었는데 요번에 바뀐 것도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나마 이전에 비해서는 단순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전 과거 내용은 굳이 알 필요는 없으시니까 오늘부터 바뀐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아직 지어지지 않는 아파트 그림 그려놓고 분양하는 거. 그렇죠. 분양하고 난 분양권 산 후에 어떻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느냐. 네, 저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한 티켓 예. 이걸 이제 사고 파는 게 일정 기간 동안은 금지됐었는데 예. 그 기간이 좀 단축됐다,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각 또 셋으로 나누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번 공공택지와 규제지역, 요곳은 이 전매 제한 3년이고요. 2번 과밀억제권역, 여기에 들어가면 전매 제한이 1년입니다. 1년 동안 분양권을 못 팔고요. 기타 지역, 3번 기타 지역은 6개월 동안 못 팝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언제냐면 입주자 모집 공고 나서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부터 당첨자가 발표되잖아요. 그 예. 이후부터 이 기간 동안에는 분양권을 팔 수 없다라는 거고요. 비수도권도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1번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못 팔고요. 광역시와 도시지역은 6개월 동안,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전매 제한이 아예 폐지됐습니다. 요 전매 제한 규제 완화는 과거에 분양받으신 분들도 소급 적용하니까 뭐 2년 전에 분양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미 2년은 시간이 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여간 그 아파트가 분양합니다라고 발표한 후에 3년이 지났으면 되는 거고, 네, 1년이 선정된 지났으면 이후.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미분양이던 아파트는 지금 사서 지금 팔 수도 있겠네요. 원래 예전에 분양합니다라고 한 게 옛날일 테니까. 네,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사고 팔고 해도 된다. 좀 그렇게 사시라라는 뜻인가 봐요. 그런 뜻으로 정부가 대책을 발표를 해놨던 건데 예. 이게 문제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대책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을 사고 팔 수는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준공이 되면 반드시 일정 기간 거주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책이 2021년 2월 19일에 나온 건데 이때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예. 집주인이 무조건 준공이 됐을 때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중도금까지는 어찌어찌 대출로 내고 잔금 낼 때쯤 되면 잔금 여력이 안 될 경우엔 세입자, 전세 세입자를 받아서 이걸 충당을 하다가 예. 그 분양가가 시세만큼 올라오면 그때 이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들어가서 사는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었잖아요. 근데 실거주 의무가 붙은 아파트는 반드시 처음부터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들이는 것이 불가능해서 그때 당시에 이 법을 두고 전월세 금지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예. 이 실거주 의무는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또 다 다른데 이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쌀수록 의무 기간이 길게 부여됩니다. 예.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 80% 미만이면 5년 동안, 그리고 100% 미만, 그러니까 80에서 100% 사이면 3년. 민간 택지 아파트는 80% 미만이면 3년이고 100% 미만이면 2년 동안은 실거주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를 들일 수가 있거든요. 요걸 이제 위반하게 되면 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청해지게 되고, 만약에 공공주택일 경우에는 LH가 이 주택을 다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분양권을 사고 팔 수는 있지만은 네. 내가 산 분양권이 그 아파트에 내가 반드시 들어가 살아야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세입자를 둘 수 없으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들어가 살 주택이 아니면 분양권을 사고 팔기가 어렵다라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A라는 분이 분양을 받았어요. 네. 지금은 A라는 분이 그냥 계속 아파트 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첫 입주자가 되어야 되는 게 의무인데, 네, 그렇죠. 지금은 경기도 안 좋고 하니 A가 B한테 팔 수 있고 B가 C한테도 팔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요. 라고 풀어준 건데, 네. 그럼 최종적으로 C가 분양권을 샀으면
C가 입주해서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 A가 사실 필요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는 팔고 나갔으니까. 네, 반드시 본인이 사실 분들만 분양권을 사고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모든 지역은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 일부 수도권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거 입주 때 되면 또 팔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사실 분은 안 된다는 거니. 네, 그 분양권을 그럼 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겠느냐? 반쪽짜리 정책이다. 그렇죠. 그런 목소리군요. 네. 알겠습니다. 박 작가님 중국 이야기 좀 해보죠. 네.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네. 국제통화 달러 같은 국제통화로 바꾸려고 예. 무역 거래할 때 위안화 씁시다 하는 얘기를 여기저기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매우 오래전부터 했었죠. 의외로 많은 나라들이 그럽시다 하는 모양이에요. 최근에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이제 브라질이랑 무역 거래를 할 때 중국이 달러가 아니라 서로 각자의 통화 위안화랑 헤아라를 쓰기로 합의를 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정유 회사 지분을 배수할 때 위안화로도 결제를 했습니다. 사우디가 중국 공장 살 때 위안화로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우디는 뭐 다른 것 때문에 위안화를 석유 수출하고 위안화로 받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중국이 아랍에미레이트에 LNG를 살 때 예. 위안화로 결제를 했거든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 유전의 40% 정도 차지하는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여기도 원유를 위안화로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무역 결제에서 달러 대신에 위안화를 쓴다는 것, 특히 원유나 LNG 같은 에너지를 거래할 때 달러가 아닌 위안화를 쓴다라는 건 그동안 50년 가까이 암묵적으로 지켜졌던 에너지 거래는 달러로 라는 규칙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원칙이 조금 이상하긴 이상했죠. 그렇습니다. 우리 백화점에서 우리 백화점 상품권 쓰세요 하는 게 뭐가 나쁘냐라고 네. 하는 거에 대해서 안 돼. 네. 반드시 현금으로만 거래해. 저 상품권 주고 받아 안 돼. 네. 이랬었던 거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그게 약간씩 금이 가기로 한 거니까 이게 중요한 변화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거래를 달러로만 하게 하니까 대부분의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예. 석유나 에너지 수입해서 써야 되는 나라들은 무조건 달러를 쟁여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달러 말고 다른 걸로 살 수 있다면 필요 이상으로 달러를 쟁여둘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에너지를 위안화로 결제를 할 수 있으면 중국의 생존이 걸려있는 에너지를 수입할 때 사실상 적국이라고 보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방해 없이도 언제든지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위안화 결제 비중이 높아진다는 걸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변화,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도 마음이 급한 게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네. 미국이 러시아 계좌 동결 이거 해버리니까 네, 뭐 아무것도 못 사고 그렇습니다. 다행히 러시아는 석유나 가스 같은 거 있으니까 이거 줄 테니까 빵 줄래 뭐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중국은 에너지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먹고 딱 계좌 동결하면 이거 우리나라 큰일 나겠구나 네, 하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미국 달러로만 강제했던 건데 이게 좀 깨지고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미국 달러로만 하도록 강제한 거예요? 히스토리가 좀 있는데 예.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가 됐잖아요. 그리고 가장 힘이 센 나라의 돈이 기축통화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서 유럽하고 일본 경제가 성장을 하니까 예.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는 좀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달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달러를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 경제가 나빠져서 혹시 달러 가치가 뚝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의심들을 하게 되죠. 예. 그럴 때 미국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석유 거래를 할 때는 무조건 달러만 쓰게 한다는 건데 어떻게 했느냐? 사우디아라비아한테 갑니다. 가서 그쪽 나라가 지금 안보가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데 우리가 무기도 주고 안전도 보장해 줄게요. 너희 나라 왕정은 우리가 지켜줄 테니. 네, 무슨 일 나면 우리가 무조건 출동해 줄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대신에 그럼 사우디아라비아가 다른 나라한테 석유를 팔 때는 무조건 달러로만 받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전 보장하고 달러 결제가 맞교환하게 된 거죠. 그렇게 시작된 석유 거래는 달러로 결제한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은 달러를 조금씩 쟁여놓고 있게 될 네. 거고 모든 나라들이 달러를 쟁여놓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투자자들이 하는 순간 달러 가치는 폭락을 하지 않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정부가 그동안 그래서 위안화 국제화를 해보려고 오랫동안 힘써왔는데 네. 최근에 이런 성과들이 쏟아지는 건 그동안 노력해왔던 게 이제 결실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 무슨 벼락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까? 두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미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데 예. 그 틈을 중국이 잘 비집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원래는 미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이가 잘 유지되어 오고 있다가 예.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절에 셰일가스를 깨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에서. 미국이? 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살짝 서운해지는 거죠. 사우디 석유 이제 안 사가도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쟁국이었던 이란하고 미국이 합의 타결을 하면서 둘 사이가 또 점점 멀어져요. 그러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신문사 기자 피살 배우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지목하면서 결정적으로 틀어져 버렸거든요. 어허. 이 빈 공간을 중국이 잘 비집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더 자기들 국익에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성장을 하면 그 과정에서 석유를 많이 수입하게 되고요. 그러면 산유국 재정에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중동이 정치적으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집니다. 그동안 중동 석유 많이 사가던 미국이 네. 별로 안 사가고 네. 이제 중국이 자꾸 살아오니까 네. 중국하고 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달러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 석유뿐만 아니라 리튬 제외한 나머지 원자재를 달러로만 결제를 하니까 이 달러의 가치가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신흥국들 경제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 원자재 가격에 변동이 없는데도 달러의 몸값이 올라가고 반대로 신흥국 통화 몸값이 내려가면 그만큼 수입 비용은 늘고 무역 적자 나고 뭐 국내 수입 물가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 이제 미국이 작년부터 금리를 아주 급격하게 오르면서 달러 가치가 오르니까 신흥국도 경제가 휘청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달러로 결제하는 거에 대한 반발심이 커졌고 결정적으로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러시아의 외환보유액 동결시키고 또 달러 결정망에서 배제를 시켜버리니까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여차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달러의 비중을 좀 줄이고 대안으로 다른 나라 통화들 예를 들면 위안화 같은 거 통화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한 것도 최근에 위안화 결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한테는 이게 좋은 일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위안화가 좀 강해질 수는 있으니까 우리 원화가 강해지는 쪽으로는 흐를 것 같기는 한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가 좋아지는 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데. 좋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세게 나오면 네. 저렇게 계속 싸우는 기간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디 하나가 그냥 빨리 져야 되는데라는 생각도 들고.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 보죠. 김현우 소장님. 네.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던 깡통 전세 들어갔다가 네. 그 집은 계속 낙찰 안 될 거고 네. 그러면 결국 세입자가 낙찰받을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내가 구입하고 싶은 집이 아니었는데 얼떨결에 낙찰받고 나면 나는 무주택자 혜택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그거는 봐드릴게요 하는 정책을 내놨군요. 네, 예전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 나왔을 때 살짝 소개를 해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바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한 7월 정도 되면은 소급 적용해가지고 다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집을 낙찰을 받았을 때의 문제점은 내가 일부 그 보증금을 포기하더라도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인데 2억 5천짜리 집인데 3억 원의 보증금을 내고 들어갔다. 예. 근데 이게 경매로 나오면은 아무도 3억에는 안 살 거잖아요. 누가 1원에 낙찰받더라도 그렇죠. 낙찰받은 그 사람이 3억 원 전세금을 물어줘야 되는 구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이 안 되고 계속 유찰되면 이 세입자는 여기서 탈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2억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으면 나중에 이 집을 2억 5천에 팔면 뭐 내가 낸 보증금은 3억이지만 그래서 5천만 원 손해 보더라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이는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유주택자가 되는 바람에 청약제도에서 불이익을 받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청약제도에서 무주택 지위를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가점제에서도 그대로 무주택 기간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특별 공급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다만 임대주택에 청약을 넣으실 분들은 요건 해당이 안 됩니다. 비싼 집도 이렇게 해주면 그런 식으로 해서 비싼 집을 슬쩍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제한을 둔 게 수도권은 공시 가격이 3억 원, 지방은 1억 5천만 원, 그리고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는 조건이 붙었는데요. 예. 올해 2월 기준 그 연립 다세대 주택 평균 가격 보니까 서울이 3억 대충 4천. 그 정도니까. 예,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월요일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친절한 경제 코너를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 홈페이지에 오시면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평소에 궁금했던 거 질문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찾아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뵙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